계속해서 이 강을 진행해 볼까요? 이 강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챕터 2입니다. 우리 스마트 세법으로 하면 9페이지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2차 토픽에서는 주로 나오는,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주로 이제 나오는 파트가 빈출되고 있는데, 지금 배우실 챕터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전형적으로 이걸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2차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우리 세법 개론 시간에 많이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세무회계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좀 2차용으로 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세법의 9페이지를 보면 챕터 2.1에 세무조정이 나오고요. 1점의 세무조정의 의의를 보면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우리 법인세를 구하는 게 아니고,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인 가장 중요한 단어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제가 각소라고 할게요. 각소를 산출하여 세율을 곱해야 하고, 이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소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챕터의 목표죠. 그림 보시면 결산상 기업회계 당기순이익 20에서 오른쪽 세로에 있는 법인세법상 각소 50을 구하는 과정에, 우리 이게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화살표만 답만 보시면요. 가산조정인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을 70을 하고, 차감조정인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을 40을 해서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 20에서 직접적으로요, 간접적으로요, 어떻게 구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플러스 70에 마이너스 40을 해서 각소 50을 구하는 것을 간접법 네 글자로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일 밑에 박스 밑에 보시면 우리 칠판 마크가 있죠. 칠판 마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무조정 중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어차피 둘 다 가산조정이기 때문에 둘 중 어느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우면 입금산입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또한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은 어차피 둘 다 차감조정이므로 둘 중에 뭔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애매하면 송금산입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는 정답에 분명히 입금산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칠판 풀이는 송금불산입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거라고요. 어차피 가산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용으로는 가산조정과 차감조정만 방향만 정확히 알면 그게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이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이죠. 이것도 우리 이미 개론 시간에 많이 보셨겠지만 세무조정은 크게 4가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림의 가운데서를 보면 송금산입만 다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뉘어지죠. 제가 거기 결산조정사항에다 클릭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얘는 조정 불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송금산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양가로 1번 보시면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나중에 우리 문제도 하나 풀어볼 건데요. 의의를 보면 외부와의 주로 현금 거래가 없이 결산시, 즉 재무회계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특징을 기억하셔야겠네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특징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한도 미달의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서 추가로 송금산입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거기다 배드 붙여놨죠. 우리 스마트 세법에는 이 규정이 세무 납세자인 나한테 유리한 규정이면 굿, 불리한 규정이면 배드를 붙여놨어요. 나는 지금 삼성전자의 세무팀장이라고 해요. 텍스팀장. 그러니까 납세자인 나한테 유리하면 굿, 불리하면 배드인데요. 결산조정사항은 결론적으로 제가 배드라고 붙여놨는데, 이거는 한도 미달이 나와서 송금산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업회계에서 그만큼 비용 잡지 않으면 추가 송금산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드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차감조정이 좋은 거잖아요. 세금을 조금 내게 되니까. 다시 한번 양가로 1번을 보면 결론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조정에다가 가로를 붙여놔 버렸죠. 결론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정사항을 가로를 붙여놨어요. 세무조정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그 밑에 보면 표가 있는데, 결산조정사항을 제가 한 10개 정도로 구성해놨는데, 이거는 그 오른쪽 세로에 가보면 각 절이나 페이지가 있어서 그때 다 배우는 것들이니까 지금 굳이 힘 빠지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다 이미 개론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웬만한 중요한 우리 법인세에서 세무조정은 다 이 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번의 감가상각비, 2번의 대손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이제 재고자산, 유가증권,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평가손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의 퇴직급여 충당금, 8번의 대손 충당금 등 우리 웬만한 굵직굵직한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페이지 보면 11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신고조정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반가로 1번에 임의조정사항이 있죠. 임의조정사항 표를 보시면 6개 정도 있는데 주 2번을 기억합시다. 주 2번에
여기 보면 문제 조건상 세부담 최소화의 가정이 있다면 문제에서 이 6개의 혹시나 임의조정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 임의조정사항을 회사가 결산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어도, 계상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신고조정으로 적극적으로 송금산입을 해야 차감조정이 커질 것이고, 그래야 세금을 조금 내게 될 테니까요.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이 6개의 임의조정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일시상학 중단금하고 압축기장 중단금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반가로 2번에 강제조정사항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학습하신 결산조정사항, 그 다음에 임의조정사항을 뺀 모든 세무조정사항은 일반적으로 강제조정사항이니까 굳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단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을 표로 요약했는데요. 1번의 의의부터 보시면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요. 추가 세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을 보면 외부와의 주로 현금 거래가 없는 비용인데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들이 대부분 결산조정 사항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 공제 방법을 보시면 결산상 처리, 즉 기업회계가 나서야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고, 동그라미 4번 손금 귀속시기 보시면 결산조정 항목은 결산상 회계 처리한 사업연도, 오른쪽 세로에 여기에 비해서 신고조정 항목은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이 받아야죠. 우리 대표적인 게 나중에 대손사유를 배울 건데요.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3년짜리 뭐 있어요? 3년짜리. 수면시효 완성된 채권이죠. 내가 2012년에 매출 채권이 1억이 있는데 2015년, 3년인 2015년에 딱 2015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업회계가 이거를 대손 처리했든 안 했든 세법에서는 이 요건을 구비한 사업연도에 무조건 강제조정으로 송금산입을 해줘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누락시 처리 상당히 중요하죠. 자,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작년에 1억을 안 잡은 것을 올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감가상각비 1억을 안 잡았으니까 그만큼 송금 인정을 덜 받았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올해 돌려주세요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걸 경정청구라고 하죠. 이렇게 결산조정사항은 작년에 조금 잡은 것을 올해 발견하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의 특징 자체가 기업회계, 즉 회사가 송금을 잡았어야만 세법이 인정되는 것인데 작년에 지가 1억을 안 잡고 올해 이제 와서 나 작년에 1억 안 잡은 거 올해라도 잡을 테니까 세금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조정사항은 그 송금의 잡는 여부를 기업회계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 안 한 것을 이제 와서 징징거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단기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땡마크 단기에는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땡마크 차기 이후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죠. 다만 차기 이후에라도 결산서의 손비로 잡으면 그때 세법이 송금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차기 이후에 전기에 안 잡았다고 전기에 안 잡아서 세금 많이 낸 걸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를 보시면 단기 결산서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그 다음 땡마크 이거는 무조건 단기에 세무조정을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 땡마크에 보시면 차기 이후에는 단기에 누락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얘는 별수 없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죠. 주 2번에 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 다만 자산의 평가 손실은 다른 결산조정사항과는 달리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만 송금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결산조정사항의 특징은 기업회계가 잡아야만 세법이 인정해 주니까 한마디로 시기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배우실 42페이지에서 후술할 우리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천재지변, 고정자산, 천재지변 이 세 가지의 송금 사유는 결산조정 사항 중에 특이하게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잡아야 하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밑에 사례는 우리가 이제 세법 개론 시간이 아니니까 다루지 않는 걸로 하고요. 2.2의 소득처분을 가보겠습니다. 소득처분을 보시면 1점의 의부터 있는데 우리 제일 밑에 두 줄 읽어볼게요. 얘는 세무조정사항의 추가적인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소득처분이 뭐 하는 거냐? 그럼 저는 세 글자를 말할 것 같아요. 이 바로 귀속자를 결정하는 거죠. 이 중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자산부채와 관련이 있고 사유유출은 추가적인 귀속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를 유발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처분의 백미는 유보나 마이너스 보일 수도 있지만 사유유출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배당이나 상여나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소득 처분의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13페이지 보면 이점의 소득 처분의 종류가 있는데 가산 조정에는 유보, 사유유출 기타가 있고 차감 조정에는 마이너스 보랑 기타가 있죠. 자, 3번에 보시면 가산 조정의 소득 처분입니다. 이거 다 개론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유보는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부채를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 처분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라고 써놨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죠. 무조건 암기. 유보는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부채 감소. 이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자산 증가, 부채 감소하면 유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는 이 반대말이겠죠. 마이너스 유보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얘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죠. 무조건 암기입니다. 저를 믿고 암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정할 때 훨씬 더 편해지니까요. 소득 처분할 때 같이 이걸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례 있는데 역시나 사례는 생략하고요. 주를 보면 유보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는 향후 언젠가 반대 조정인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로 소멸이 되죠. 이걸 유보의 추인이라고 하죠. 뭐 추가 인정 정도로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유보의 추인은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산의 상각이나 양도, 한마디로 처분할 때고요. 두 번째는 수정회계 처리는 굳이 우리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세 번째, 자동추인. 자동추인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죠. 재고재산 평가감하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에 무조건 반대 조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2차 세무회계 목적으로 요거 하나씩 해놓으시면 부분 점수 1점씩 가능하겠습니다. 박스 보시면 단기에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은 향후의 양도 비율 등하고 곱해서 향후 요건 만족하면 송금산입으로 반대 조정 인정받으면 되니까 우리 양도 비율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사유유출이죠. 표를 보시면 주주한테 사유유출이 되면 배당 처분이고 임직원의 가로 열고 주주인 임직원 포함으로 해서 상여죠. 이거 기억하셔야죠. 가로 내용. 우리 회사에 김 전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원이면서 동시에 주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좀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소득 처분이 가면 자, 주주가 앞섭니까? 임직원이 앞섭니까? 뭐가 앞서는 거죠? 이 주주인 임직원 포함해서 상여하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임직원이 그 조건이 좀 더 앞서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국내 사업장의 소득을 이미 구성하고 있으면 기타 사유출이죠. 제가 기타 사유출로 끊어준다, 잘라준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기타 사유출은 상대방을 딱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사업자인 거예요.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면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 처분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과세를 안 시켜도 그 사람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내게 돼 있죠.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것이고 개인 사업자라면 아마 소득세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추가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잘라주는 것을 사유유출, 기타 사유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XX 돼 있죠. 추가적으로 과세 안 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4번의 2의 경우 어중이 떠중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물을 줬는데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송금불산입 시키면서 뇌물 받은 관할 공무원은 우리 회사의 주주도 아니요, 임직원도 아니요, 개인 사업자도 아니니까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우리 소득세를 과세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에 보면 세무조정이 국외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주주라면 배당 처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처분하는 이런 특례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가로 3번은 기타죠. 기타. 내용을 읽어보면 가산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상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자산부채가 아닌 자본 내의 변동, 가로 내용을 기억하시는 게 낫죠. 제가 흔히 세무조정을 하면서 자본을 건드립니다. 자본을 건드립니다. 자본을 건드립니다 하면 기타로 하곤 하는데요. 가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은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는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보시면 4점의 차감조정의 소득처분인데요. 금방 배웠던 가산조정의 소득처분은 크게 유보와 사유출과 기타가 있다면 차감조정에는 유보하고 기타밖에 없죠. 사유출이 없습니다. 차감조정은 지금 기업회계에 비해서 세법이 부족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남아야 뭐 밖으로 나가면 사유출이지 지금은 부족한 경우니까 차감조정에는 사유출이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보 보시면 세무상 관점에서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소득처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자산 감소, 부채 증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유출, 차감조정에는 사유출이 없다라고 제가 써놨고 그 두 줄 보시면 밑에 이유까지 써있는데 뭐 굳이 이유는 읽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3번의 기타가 있는데요. 차감조정의 결과가 회사 내부에 남아있으나
결산상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인데 화살표 보시면 이는 자산 부채가 아닌 자본 내의 변동을 의미하고요. 역시나 대표적인 경우는 자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 칠판 마크 좀 볼까요? 차감 조정에는 사유출이 없기 때문에 차감 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마이너스 부 아니면 기타인데 차감 조정 자체는 지금 기업회계에 비해서 세법의 각소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 세금 시간에는 가산은 무조건 안 좋은 거고 차감은 좋은 거잖아요. 차감 조정이 수험 목적이나 실무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두 초과의 송금불산임이 나오지 송금산입이나 입금불산이면 잘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꿈에 떡 얻어먹기로 나온다고요. 자, 근데 이 차감 조정이 나한테 지금 납세자한테 되게 기분이 좋지만 분명히 언젠가 뱉어내야 할 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못 처리하고요. 지금 내가 차감 조정으로 세금을 조금 내고 있는데 나중에 절대 뱉어낼 필요가 없다. 이건 나한테 완전히 영구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나오지 않는 차감 조정이 언젠가 뱉어내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부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번에 세금 조금 내고 다시는 뱉어낼 필요 없다. 그러면 소위 영구적 차이로 되는 기타 처분하시면 됩니다. 거기 써놨죠? 차감 조정에는 사유출이 없으므로 일시적 차이, 그러면 마이너스이고 그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세금을 조금 내는 거면 그냥 무조건 기타 처분을 해버려도 수험 목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겠죠. 5번에 보시면 소득 처분의 특례를 보면 양가로 1번에 무조건 기타 사유출인데요. 보다시피 8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뒤에 진도가 계속될수록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지금 이 표를 보는 건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워낙 수험 목적으로 자주 나오는 건 제가 지금 짚어드리죠. 1번 기부금 한두 초과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비정기 부금의 송금불산이 같이 기억하시고요. 2번에 접대비 한두 초과액 및 건당 만원 초과분 접대비 중에서 법정 증명을 안 받아온 거. 3번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4번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입금산입. 그 다음에 5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소위 비실명 채권증권인의 이자, 여기까지 정도는 자주 나오는 기타 사유출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양가로 이번에 추계결정시 소득처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추계, 일단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되는 거의 약자인지 아시죠? 썩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죠. 1번에 보시면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의 그 관리 소홀을 책임 삼아서 대표자 상여라는 처분을 하고 있죠. 원래 대표자 상여라는 소득 처분은 정식 용어는 아니고 상여의 일종인데요. 상여 중에서 대표자한테 독박을 씌우는 것을 우리는 대표자 상여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추정하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타의 특례인데 이제 뭐 1차 타픽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이제 2차 타픽에서 기타의 특례를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분을 보면 소득의 규석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원칙은 대표자 상여인데요. 특례 1,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는 기타 사유출로 끊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 2,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 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히 사유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을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유부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우리 죄송합니다. 특례 1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특례 1은 가운데 사례 있습니다. 자, 볼게요. 현금 매출액 1,000원에 대해서 회사 임직원 중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 없음. 한마디로 회사에 매출 누락이라는 횡령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업본부장이 가져갔나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는데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상해 처분을 받은 후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개인적인 개인소득세, 우리 최고세율 38%인데요. 구주민세라고 부르고 있는 법인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41.8%거든요. 요것을 실무상 관행대로 회사가 대납한 경우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과거에 1,000원만큼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누가 회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그 당시 영업본부장이 회수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잠적을 해버린 거죠. 이걸 뒤늦게 세무조사 등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서를 보시죠. 매출 누락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기업회계에서는 이 회계 처리를 아무도 안 했는데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게 발견됐으니까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 매출 누락 천을 잡습니다. 우리 가로 열고 소득처분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여라고 돼 있죠? 원래 이 상여는 그 영업본부장, 그 가지고 튄놈 있죠, 튄놈. 영업본부장 앞으로 상여 처분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튀어버려가지고 지금 잠적을 했기 때문에 영업본부장 앞으로는 상여 처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작년과 재작년, 과거에 이렇게 매출 누락이 발생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거에 대한 대표자 상여라고 해서 대표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의 매출 누락에 천의 상여 처분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연봉이 세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1.8%여서 요것 때문에 괜히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418원이 늘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이 중에서 418원을 대표님이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낼 거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실무에서. 이 418원마저 실은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줍니다. 자, 그게 오른쪽 세로죠. 헤더를 보시면, 즉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상여 처분에 대한 법인 차원의 소득세 대납이라고 써 있죠.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을 제가 앞으로 헤더라고 읽을게요. 상여 처분에 대한 법인 차원의 소득세 대납인데요. 보면 이거를 법인이 대신 내준다고요. 대변에 현금 418원 대신 내주면서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잡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회계 처리가 또 국세청에서 발견했다고 쳐요. 이거는 이 법인의 세금과 공과로 잡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세금은 원래 누가 냈어야 하니까 대표자가 냈어야 하는 거니까 이 기업회계에서 세금과 공과 418원을 잡은 건 또 잘못된 거라고요. 걸리기만 하면 또 뭐 당하겠어요? 또 손부를 당하겠죠. 세금과 공과 418원에 가로 열고 원래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1,000원에 대한 것도 대표자 상여인데요. 두 번째 418원에 대한 것도 또 뭐가 돼야죠? 이게 대표님이 될 걸로 회사가 대신 냈으니까 대표자 상여가 돼야 한다고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418원에 대해서 41.8%인 또 160원 정도의 세금을 또 대표님이 내야 하는데 이것도 누가 내주겠어요? 또 회사가 내주겠죠? 걸리면 또 뭐 당하겠어요? 또 상여, 또 상여, 또 상여.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첫 번째 것만 정확히 대표자 상여로 FM대로 하고요. 두 번째 거부터는 걸려도 그냥 뭘로 끊어주자? 기타 사유출로 끊어줘야지. 이거 계속 대표자 상여 했다가는 집에 못 가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게 특례원입니다. 자, 그 밑에 칠판마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 금액도 원칙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면 418원 곱하기 41.8%로 또 다시 회사가 대신 부담할 것이고 결국 무한 반복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대표자 상여를 기타 사유출로 끊어줘서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순환 논리를 단절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죠? 자, 다시 제일 위표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특례2네요. 특례2는 뭐냐면 약간 비슷하면서 내용이 다른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 등 부당히 사유 유출된 금액을 회수했어요. 그러니까 특례원은 영업본부장이 도망가가지고 이거를 아무도 회수하지 못해서 대표자가 독박 쓰는 대표자 상여였고요. 이건 다행히도 도망간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수정신고 기한 내에 작년에 매출 누락 1,000 있었던 것을 이제라도 수정할게요 라고 해서 이걸 다행히도 수정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이거는 유보 처분을 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작년 말하고 올해 연말하고 정확하게 내년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이 작년에 조금 신고한 게 올해 연말에 신고하면서 해소가 돼버리는 거죠. 해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 차이인 유보로 했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반대조정으로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특례원하고 특례2는 약간 다르다고요. 특례원은 회수하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독박 씌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냥 기타 사유출 해준다는 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회수해서 수정신고한다면 어차피 내년 3월 달에 작년하고 올해 2년치 법인세 제대로만 신고하면 이건 어차피 사라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했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부로 반대종으로 없애주는 겁니다.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유출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이때도 대표자 상여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우리 경정이 있을 것, 즉 국가가 나를 발견해서 뭔가 매출 누락이 있는 것을 나를 발견해서 와서 고쳐주는 게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1번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동그라미 2번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 등이 있으니까 한번 5번까지 읽어보시고요. 제일 밑에 참고가 있죠.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에 따른 소득 처분입니다. 이것도 1차 토픽은 아닌 것 같지만 2차 세무회계에서는 기본적인 건 아셔야겠는데요.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같이 소득처분함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국외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죠. 여러분 뭐 맥도날드 좋아하세요? 맥도날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 본사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한국 지점이라고 조그만한 지점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요새는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자회사를 설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맥도날드 한국 지점이 아니라 맥도날드 코리아라는 한국 자회사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이 한국 자회사에서 지금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이 있으면 국외 특수관계인인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 본사가 우리 내국법인의 주주죠, 주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나라가 100% 해외 자회사니까요. 그러면 배당 처분을 하시면 되고요. 거꾸로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죠.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고 중국에 가보시면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인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과 요 정상가격에 대한 과세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걸린다면 그때는 유보, 즉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에 좀 더 출자를 해서 자산이 주식이 증가할 테니까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외 특수관계인이 이외의 경우면 배당 처분을 하니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세무상 자기자본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2차 수준의 문제에서는 세무상 자기자본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청산소득 등의 계산에 사용되는 세법상의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죠. 세무상 자기자본은 당연하겠지만 시작은 결산상, 즉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결산상 자기자본에서 자, 지금 1년 동안 세무조정을 통해서 아마 기말에 유보 잔액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따 풀어볼 건데요. 소위 자적을표라고 하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병세서 을표라는 걸 보면 유보잔액에 나와 있는데 그 유보잔액을 더해주고 손익미계상 법인세라는 것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미계상 법인세도 뒤에 나오니까요. 제가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한번 정확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론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죠. 세무회계 교재의 챕터 2의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결산 조정과 이제 신고 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7기 사업년도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물음도 있죠? 물음 좀 읽어볼까요? 물음 보시면 물음 1번과 물음 2번이 있네요. 주한국의 외부감사인은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중요성 기준에 비추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누락된 회계 처리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거 1차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세 최소화의 가정하에 주한국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계산하래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작성해 봅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지난번 1교시에서도 풀어드렸죠.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이 있고요.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 기본적으로 있고 이게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죠. 2차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곤 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입니다.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중요성 기준에 비추어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누락된 회계 처리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대요.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공인회계사 2차 준비생도 있고 세무사 2차 준비생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계사하고만 연관이 있는데요. 자, 임성종 회계사가 삼성전자를 감사하러 나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결산을 하고 회계 처리한 걸 우리한테 제시해 줄 거 아닙니까?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제시한 회계 처리가 다 맞을 수도 있고 몇 건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인회계사 되면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세무조정도 하는 거죠. 그중에 감사가 가장 많이 하는 업 중에 하나인데요. 회계사들이 감사하러 나가서 뭐 하는 거죠? 감사하러 나가서 술 먹고 스크린 골프만 치다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업 회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재무제표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하나를 물론 하나는 다 못 봐요. 너무 많으니까. 몇 개를 봤을 텐데, 샘플링해서 보든지 어떤 방식으로 봤는데, 그 중에 몇 개가 틀린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제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번 보면 틀렸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회계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민망하지? 신이기 때문에 회계사가 제시한 수정분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중에 몇 개는 뭐 수정분계라고 제시한 게 뭐 막 100원밖에 안 되고 2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야 이것까지 다 내가 반영해야 하냐라고 해서 소위 마이너 패스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인회계사들이 감사 나가가지고 재무제표를 제시한 것을 그걸 토대로 감사할 텐데 그 중에 10개 정도의 미비점을 발견해서 10개를 수정하시오라고 해서 소위 수정분계라는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10개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금액이 아주 작은 것은 그냥 패스해버려도 된다고요. 수정분계를 반영 안 해도 된다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마 문제를 읽어보면 뭐가 회계처리 누락이 나오나 본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당기순이익은 2억 4천이고 법인세 비용은 2,100이다. 아니 뭐 어쩌라고요.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소득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 비용 금액 얼마야? 2,200만 원이에요? 기타 사유출 이건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이거는 세무조정이니까 2,100만 원이네요.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2,1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점 보면 비용 항목별 결산서상 계산과 세무상 송금 한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접대비 결산서상은 3,800 잡았는데 세법상은 3,100만 한도니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접대비도 700만 원만큼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이 나오겠네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계산액은 4,000인데 세법상 송금 한도액이 4,600이니까 아직 600만 원의 한도 여분이 남아있죠. 3번의 일산학충당금은 결산서상은 안 잡았는데 세법상 송금은 500이니까 아직 송금 산입의 여유는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윤상학비는 결산서상은 3,700 잡았는데 세법상은 1,400이니까 2,300만 원이 우리 이미 한도 초과됐죠. 2,300만 원에 이거는 유보처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퇴직급여 충당금은 2,100 한도가 2,800이니까 아직 한도 여유는 있습니다. 5번의 퇴직연금 충당금은 2,700인데 한도가 3,300이니까 여기도 아까 약 600만 원 정도의 여부는 남아 있습니다. 7번에 판매보증 충당금은 700만 원이 기업회계에 잡혔는데 세법상 한도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전액 다 부인되네요. 판매보증 충당금 700만 원의 유보가 되겠네요. 자, 3번. 여기서부터가 아까 물음 1번에 연결되는 거겠죠? 상기 결산서상 계상액과 별도로 주 한국의 외부감사인, 자, 여기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앞으로 회계사 되시면 다 외부감사 하실 테니까.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의 사항들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자,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주 한국이라는 곳을 회계감사를 나갔더니만 1번부터 9번까지의 미비점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9개를 주 한국의 격리팀장님한테 수정분계를 제시한 거예요. 자,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물음 1번의 아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게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 중요성에 비추어 미미하다고 해서 주 한국의 격리팀장님은 싹 다 마이너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부에 반영하기로 했나요? 안 하기로 했나요? 안 하기로 했죠. 장부에는 반영 안 하기로 했어요. 세무조정으로는 세무조정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자, 결산조정이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장부에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9개 중에 뭐를 찾자? 신고조정을 찾자. 신고조정은 기업회계가 결산에 잡았는지 여부랑 무관하게 세법이 무조건 세무조정 해줘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조건 해줘야 하니까. 1번 소멸시효 완성이래요. 이거 전형적인 신고조정 사유죠. 매출채권, 소멸시효 매출채권. 마이너 패스를 하든 말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수입으로 무조건 신고조정이니까 세무조정 해주는 겁니다. 2번 파손으로 인해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간획손실. 이거 결산조정 사항이니까요. 기업회계가 안 잡으면 세법에서 세무조정을 못 건드려요. 3번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이것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결산조정 대손사유니까 못 건듭니다. 4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락액.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누락했어도 기업회계에서 안 건들면 세법에서 송금산이 못하는 거예요. 자, 5번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과소계상액도 역시나 기업회계에서 누락했으면 세법에서 못 건듭니다. 6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된 고정자산 평가손실 역시나 기업회계에서 안 건드렸으면 세법에서 못 건드려요. 7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의 누락액 역시나 기업회계에서 안 건들면 세법에서 못 건드는 결산조정 사유입니다. 가 아니고 우리 나중에 6절에서 배우시겠지만 은행 그 미지급 이자 있죠. 미지급 이자는 기업회계에서는 결산조정인데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결산사항도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은행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기업회계에서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우리 우리 귀속 시기에 맞게 우리 이거 발생주의를 잡고 있잖아요. 발생주의를 잡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도 되고 발생주의도 됩니다. 자, 은행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누락액을 우리 얼마냐면 800만 원을 안 잡은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큰 흠이 되지만 세법에서는 어차피 미지급이자를 내년에 현금으로 줄 때 잡으면 되니까 얘는 세무조정 사항이 아니죠. 특이한 문제네요. 8번에 종업원의 인건비 미지급금 누락액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반드시 줬을 때 1,4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잡는 게 아니라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귀속연도만 딱 끝나버리면 무조건 송금으로 잡아야 하는 강제 조정 사항이 되는 거죠. 9번에 기술락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누락액도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느냐가 아니라 위에 다시 2점으로 가면 문제 자체가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었으니까 이 2점의 표에서 뭐를 찾는다? 우리는 신고조정사항, 즉 임의조정사항을 찾아야 한다. 임의조정사항이 뭐가 있었죠 아까? 3번에 일시상학 충당금, 아주 유명한 임의조정사항이죠. 그래서 일시상학 충당금에 500만 원의 마이너스 수입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임의조정사항 중에서 6번 퇴직연금 충당금은 결산조정, 신고조정 다 되는 거 알죠? 신고조정으로 지금 한도 600이 미달랐으니까 이 퇴직급의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서 얼마예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마이너스 수보를 더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더라? 문제에서 소득금액 추정 합계표 작성했고요. 각소 구하랍니다. 각소. 그러면 자, 당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주시면 이때 이제 각소가 산출이 될 테니까요. 자, 우리 당기순이익이 아까 얼마였어요? 당기순이익이 2억 4천이었어요? 2억 4천이었고 마감할까요? 28, 51, 58 나오나요? 58? 얘는 마감해볼까요? 18에 23에 29 나오죠? 29. 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58M 마이너스 29M 그러면 27을 더하라는 소리구나. 27 더하니까 267, 269네요. 269. 2억 6,900만 원이 이 문제에서 각소가 됩니다. 자, 물음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음 2번. 주한국은 상기에 누락된 회계처리 중에 법인세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분계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재밌네요, 문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12페이지의 3번 자료를 보면 9개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얘는 또 물음 2번은 이걸 다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분계만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9개를 다 반영해버리면 그만큼 우리 손익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법인세에 연관되는 한마디로 결산조정 사항만 한번 우리가 싹 다 반영해보자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일단은 당기순이익부터가 바뀌겠네요. 이게 당기순이익부터 바뀝니다.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바뀌냐? 자, 우리 당기순이익 조정합니다. 1. 제시당기순이익. 제시당기순이익이 처음에 얼마였냐면 2억 4천이었죠? 이게 이제 바뀐다고요. 왜 바뀌느냐? 결산에서 바뀌거든요. 결산에서 우리 반영을 해줍니다. 결산에서 반영해줄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소멸시효 완성. 이거 말고요. 2번, 이게 결산조정사항이었죠. 파손으로 인해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 600만원 반영해줘야죠. 600만원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의 사업 해지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 채권도 이것도 결산조정사항이었으니까 반영해주고요. 그 다음에 4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누락액도 이거 반영해야 합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5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과소계산이 아까 700만원 있었죠? 이것도 반영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결산조정사항이 6번이었으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된 고정자산의 평가손실이 2,900이었죠? 자, 이거 반영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결산조정사항이 9번이었네요.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누락액 1,600만원까지 이 6개의 결산조정사항을 기업회계에서 결산할 때 미리 반영해주면 이 금액이 8천만원만큼 송금이 더 잡혀야죠. 송금 단위로. 송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은 기업회계니까 이만큼 비용을 더 업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덕분에 당기순이익이 제시가 아니라 수정이 되는데요. 수정된 당기순이익은 최초 2억 4천에서 8천을 빼야 하니까 1억 6천으로 수정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이 1억 6천으로 수정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맞죠? 자, 계속 풀어봅니다. 물음 2번. 주한국은 상기의 누락된 회계처리 중에서 법인세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분기만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일단은 당기순이익이 2억 4천에서 1억 6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뀝니다. 자, 이 경우 주한국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어차피 똑같이 이 금액은 안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거 안 바뀌니까 이거 그대로 58하고 29를 집어넣으면 각소만 바뀌겠네요. 각소 금액이 189로 바뀌나요? 1억 8,900만원으로 바뀌어서 첫 번째는 신고조정으로만 반영하면 결산조정을 기업회계도 세법에서도 반영할 수 없으니까 2억 6,900이라는 각소가 나오고요. 물음 2번은 결산조정사항을 미리 기업회계에서 반영을 해주니까 당기순이익도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소도 줄어드는 문제가 이제 물음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다음 문제는 유보의 사후관리와 세무상 자기자본인데 이 문제는 지금 풀기에는 워낙 기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요. 우리 뒤에 있는 3번 문제 먼저 풀고 좀 쉬었다가 2번 문제로 돌아오는 걸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의 3번 문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변소세 을표죠. 요 문제가 조금 더 쉬우니까 이 문제 풀고 있다 우리 2번 문제 풀러 갈게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변소세 을표인데요. 우리 1차 수업 목적으로는 많이 접하지 못했을 서식이죠. 물론 기본서에는 나와요. 기본서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1차에서 별로 물어보는 토픽은 아니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적 을표라고 부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변소세 을표라고 해요. 이거 자적 가표도 있으니까 자적 가표하고 서로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부릅니다. 이거 가표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서식이죠. 여기 이제 과목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금액 있습니다. 기초금액. 그 다음에 단기 증감이 있죠. 단기 증감. 주로 이제 감소가 먼저 나옵니다. 감소. 그 다음에 증가해서
기말 잔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기 증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관행으로 증감이면 증가가 먼저 나오고 감소가 뒤에 나와야죠. 왜 근데 이 자적을표는 감소가 항상 먼저 나올까요?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은 주 이름의 12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 자료이다. 제12기 자적을표를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미수부터 해서 쭉 뭐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뭐죠? 일단 한번 써볼게요. 과목 미수. 기초금액이 마이너스 500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감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얼마 붙냐면 50만원. 퇴충이 한도 초과가 60만원. 그 다음에 무상조 이재배당이 100만원. 그 다음에 성급비용 200만원. 대손충당을 한도 초과 금액이 70만원. 자, 이거 보자마자 뭐 해주셔야죠? 감소로 70만원 없애야죠? 감소가 왜 먼저 나오는지 알겠죠? 전기말에 넘어가고 있던 유보나 마이너스부 중에 단기에 없어져 버리는 게 많거든요. 반대조정으로. 그러니까 감소가 먼저 나옵니다. 간단하네요. 자, 박스에 봐서 자료를 읽어볼 건데요. 보면 양가로 1번 11기 자적을표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그대로 지금 자적을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합계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합계를 푸실 건데 합계를 풀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합계가 마이너스 20이죠? 마이너스 20만원의 마이너스고 잔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의 양가로 2번 12기 기준에 발생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지금 양쪽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이 지금 7개, 송금산입, 입금불산입도 7개씩 무려 14개의 세무조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적을표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뭐만 출연하면 되죠? 뭐만? 이 중에서 유보나 마이너스고만 출연하면 되죠. 첫 번째,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출. 두 번째,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출. 세 번째,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기타 사유출. 네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유보. 작년에 넘어왔던 70만원 사라지고 또 80만원 사료 생기니까 기말잔액은 80만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증빙 미수지 접대비도 어차피 유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 중 특정 차입금 이자 비용 계상액 80만원은 유보니까요. 건설자금 없었는데 신규로 80만원 생기고요. 기말에 80만원 남고요. 업무부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물산입도 기타 사유출.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1충은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고 증가했네요.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타 2월 산입. 그 다음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록이랑 감가상각비는 좀 이따가. 재고례산 평가증 20만원. 재고가 있었나요? 재고 쓸까요? 재고 없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전기 성급 비용 중 단기 비용분, 그러니까 전기에 미리 많이 잡은 것 중에 단기에 사라지는 금액이 150만원. 그럼 50만원만 남네요. 국세 가원합금, 환급금 이거 기타. 마지막으로 수입배다가 입금불산입도 기타. 자, 그러면 끝났나요? 뭐 다른 거 더 이상 할 거 없나요? 어디 보자. 우리 그러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요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20만원을 제가 안 썼네요. 그쵸? 한도 초과액 220만원 요거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빠진 게 아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한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 꼭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금액은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을 수정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차피 감가상각비 탑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업회계에서 작년에 감루를 조금 잡은 것을 이제야 발견한 거예요. 50만원만큼. 맞죠? 50만원이죠? 근데 뭘로 처리했냐면 전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했대요. 이거 올해 감비가 아니잖아. 이거 작년 감비잖아. 라고 해서 올해 감비로 잡은 게 아니라 작년 감비로 잡아야 하는데 작년 결산은 이미 끝났으니까 고민 끝에 에라 모르겠다. 이익잉여금 반영하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했어요. 자, 어차피 세법에서 나중에 다 감가상각비에서 배우시는데요. 세법은
감가상각 두 개 잡으시면 이쪽에 자동으로 뭐가 온다? 단기에 감비가 오죠.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 다 해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무조정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세무조정으로 지우고 너 왜 자본 건드리고 있냐? 우리는 송금 잡아야 하는데 송금 산입에 이익잉여금 50만원의 소득처분은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기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냅시다. 미수수익 그대로 500만원 남아있고요. 얘는 오히려 270만원으로 증가했고요. 6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1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요. 합계를 쭉 내면 이 금액의 합계액은 마이너스 30만원 나오나 보죠? 마이너스 30만원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만원 증가한 금액 220만원 그 다음에 이 금액은 더하고 빼고 하니까 210만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30만원 마이너스 30만원이 다음 기인 13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문제까지 풀이했고요.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2번 문제 안 풀었는데 그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는 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